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그리고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최병묵 위원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서 1박 2일 방일 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셔틀 외교의 첫 발을 내디딘 이 문제하고 그다음에 민주당 내에서 조금 전에 리포트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당원 80조 삭제 논란이 다시 재점화됐거든요. 네. 이 두 가지 문제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자, 먼저 앞서 말씀하신 셔틀 외교의 첫 발을 뗐다라고 하셨는데 셔틀 외교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잘 아시다시피 사실 12년 전이죠. 이명박 네. 당시 대통령과 일본 간의 이제 네. 한일 정상이 한 번씩 방문하고 그다음에 한국을 네, 찾고 2개월 차로.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상회견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중단이 됐었죠. 그래서 이거를 복원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이제 강제징용 해법 문제를 둘러싸고 또 한일 양국 간에 여러 갈등이 지속돼 왔는데 이 문제를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정상화하겠다. 뭐 이런 외교적 성과, 물론 그 성과가 뭐 아직 완벽하게 네. 복원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아마 시간이 좀 걸릴지 어떨지는 조금 후에 이제 공동 기자회견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두 차례에 걸친 만찬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셔틀 외교 그렇습니다. 조금 설명을 더 드리는 게 해주시죠. 좋을 것 같습니다. 예. 2004년에요. 그 당시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 그다음에 일본의 총리는 고이즈미 주니치로라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자머리. 네, 기억이 나네요. 예. 네. 그 두 분이 이제 양 정상이 상대국을 1년에 한 번씩 방문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제 그때 시작이 됐는데 잘 이어가다가 2011년에 끊어졌어요. 아까 이제 최 의원 설명하신 대로 그때는 일본의 총리가 노다 요시히코. 예.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었는데 그때 이제 일본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는 바람에 한일 관계가 나빠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거는 절반의 진실입니다. 그 당시에 일본의 이제 정계 전반적으로 이제 우경화 바람이 불면서 이제 한국에 대해서 막 이제 망언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일 관계가 악화됐고 그래서 셔틀 외교가 중단됐는데 이제 이번에 그걸 다시 복원하게 되는 겁니다. 네, 역시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질문이었는데 사전답게 툭하면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년 전이죠. 2019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이후로는 또 이렇게 또 처음으로 일본을 찾는 거고 이때는 또 G20 정상회의였습니다. 다자회의였지만 이번에는 또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서 우리 대통령이 일본을 찾게 된 게 12년 만인데요. 자, 일단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방일의 외교적인 의미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 5년 동안 한일 간에는 뭐 별다른 뭐 어떤 외교 교섭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결이 나고 나서 그런 문제가 심화돼 왔는데 그거를 정상화하고 그다음에 1998년 김대중 오부지선은 적어도 그 수준까지는 회복을 시키겠다. 이게 이제 윤 대통령의 의지고. 근데 이게 의지만 가지고 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역시 이제 박진 외교부 장관이 얘기했듯이 컵의 물이 반 정도를 우리가 채웠으니까 네. 나머지 반 정도는 일본 측이 성의를 보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오늘 일부 성과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성과에 대해서 양국이 논의를 해가면서 그 나머지 반을 채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때 이 정상화가 완결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성과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좀 더 짚어보도록 하고요. 의미를 좀 한번 짚어볼까요? 예, 저는 아주 옛날 얘기부터 조금만 해드릴게요. 네, 이게 이제 한일 관계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서 나라를 잃고 고생하다가 네. 1945년에 해방이 됐죠. 그리고 일본하고는 뭐 철천지 원수처럼 지내다가 박정희 대통령 때죠. 1965년에 이제 외교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청구권 협정을 맺고 우리가 일본에서 돈을 좀 무상과 차관 형식으로 받고 국가 간에 이제 청구권은 포기하는 걸로 청구권 협정이 맺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일 관계는 이제 정상이 됐는데
역대 대통령들마다 이제 사연이 다 있어요. 뭐 아주 쉽게 얘기하면 김영삼 대통령 때 일본의 그 정치인들이 망언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요. 망언을 하고 물러나고. 김영삼 대통령이 화가 나가지고 버르장 머리를 고치겠다. 이랬는데 일본 사람들이 이 버르장 머리가 무슨 뜻이냐고 이 한국의 특파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르장 머리 이렇게 써주고 이건 버릇이 없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얘기를 들은 일본에서 또 일본 김영삼 대통령한테 화를 내고 이렇게 돼서 막 악화됐던 게 김대중 대통령 때 이제 좀 복원이 된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선생님한테 학교를 다니면서 좀 배우기도 했고요. 1973년에 도쿄 납치 사건, 일본 도쿄 수도 한가운데에서 김대중 그때 이제 야당 정치인이 납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 사실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랬다가 네. 미국하고 일본에서 이제 외교적인 압력을 가해서 죽이지 못하고 한국에다 내려놨죠. 그래서 한일 간에 엄청난 외교적인 문제로 비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 총리한테 미안하다. 우리가 좀 일본 땅 안에서 그런 것까지 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 이런 친서를 보내서 겨우 풀고 이랬던 곡절이 있는 게 있었군요. 한국하고 일본의 관계입니다. 아무튼 뭐 지금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아무튼 한일 관계 개선해야 돼요. 지난 아까 최 의원 설명하셨듯이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 동안 또 이제 일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가의 우경화 바람 혐한 정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양국 관계가 악화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원할 때가 되긴 됐는데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이게 간단치 않을 거예요.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과감하게 국내 반대 여론 무릅쓰고 가서 방위를 해서 지금 통 크게 양보를 했는데 일본에서 뭐 덜커덩 누가 망언이라도 하면 이 판 다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호응을 얼마나 해줄지 오늘하고 내일 좀 잘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작은 성과가 있었다고 했는데 사실 과정에 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뭐 성과냐 이러신 분들도 있습니다. 일단 일본 순방의 첫 성과물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그 소재 세계 품목의 수출 규제를 해제하기로 밝혔는데요. 일본의 그 수출 규제 해제가 어떤 의미에서 나온 조치일지 먼저 좀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예, 2019년이죠. 우리 그 대법원 판결 이후에 일본에서 2018년일 겁니다. 예, 그런가요? 네, 좀 2019 대법원 판결은 18년이고 네. 19년에 이제 일본에서 규제를 했죠. 네, 수출 규제한 거는 감사합니다. 2019년일 겁니다. 네. 그래서 일본이 이제 그것 때문에 이걸 보복하는 거는 아니다 하면서 사실상 이제 보복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문재인 정부 때인데 소재 부품 장비에서 소부장이라고 합니다. 일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일본에서 갑자기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그걸 끄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도 굉장히 좀 논쟁이 있었어요. 이거 우리가 좀 잘못한 것 아니냐, 우리가 좀 양보하자 이런 의견도 있었고 이제 문재인 정부 쪽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이 기회에 우리가 소부장을 좀 육성을 하자. 그래서 그때 집중 투자를 해서 사실 소부장의 일본 의존도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것 때문에 우리가 무슨 치명타를 받은 건 없고요. 일본으로서는 이제 그 당시 자기들이 이제 우리를 무릎 꿇리려고 했던 조치였기 때문에 이번에 한일 관계 개선을 계기로 뭐 그걸 풀겠다 이렇게 내놓은 건데 아무튼 뭐 성과죠. 뭐 일단 잘 됐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일본이 이제 소부장 그 수출 규제를 하니까 우리가 WTO에 제소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바로 그게 오늘 일본은 소부장 규제를 해제하고 우리는 WTO에 제소했던 걸 취하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정상화되는 국면을 지금 밟고 있는 단계고요. 이뿐만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사실은 한국에서도 뭐 반일 정서를 일부 정치권이 이용하는 측면이 있고 일본에서도 또 반한 정서를 일본 정치인들이 이용하는 경향이 지금까지 줄곧 있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극우적 발언, 망언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런 걸 이용해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측면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양국에서 모두 다 비판의 소재가 됐던 건데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지난 4년간은 이런 여러 가지 한일 간의 매우 냉담한 관계 사실상 뭐 거의 단절의 버금가는 그런 양국 관계를 이어왔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한번 고리를 끊어줘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저는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렸다고 보고요. 말씀하셨듯이 이게 뭐 한 번에 정상화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다음에 정서라는 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지거든요. 이런 것들을 아마 지속적으로
우리도 노력해야 되지만 일본도 노력해야 되는 아마 그런 그 오랜 기간의 어떤 노력의 결과물이 나와야 결국 과거 뭐 독일이나 프랑스 관계처럼 한일 관계도 정상화 과정을 완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짧게 한번 들어볼 텐데 강제징용 배상안에 대한 그 국내 반발 여론을 안고 가고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방일 성과에 대해서 좀 부담도 클 법도 한데 이번에 그 회담 성패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들어볼까요? 이번 1박 2일 가지고 성공했다 실패했다 얘기하기 어려울 겁니다.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참 묘하게 나타나요. 우리 국민 상대로 한일 관계 개선해야 되느냐 그러면 찬성 쪽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정부가 발표한 이번 합의안에 대해서는 반대가 높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국민은 일본의 태도 변화를 전제로 한일 관계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직은 일본 태도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내일 1박 2일 동안 일본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또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끝나고 나서 일본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어떤 결과물을 내놓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아마 우리 국민 여론도 형성이 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당장은 알 수 없다. 그렇습니다. 뭐 저도 비슷한 개념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정말 그 진정한 사과 이런 걸 이제 우리 국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일본은 사과를 했다는 입장이에요, 이미. 네. 한일 협정 때도 그렇고 김대중 오부치 선언 때도 통절한 반성, 뭐 이런 진정 어린 사죄, 뭐 이런 거를 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이제 기시다 총리가 그 적어도 역대 정부의 뭐 인식 뭐 이런 정도로라도 이걸 언급하고 넘어가느냐 아니면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 얘기했던 통절한 반성 부분을 다시 또 언급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아마 국내 여론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서 조금 더 썼으면 좋겠어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부담을 많이 안고 갔거든요. 네. 근데 일본에서도 그게 역대 정부에 대응한 게 우리가 그냥 뭐 승계하겠다 이러면 아니 아베도 승계하겠다는 얘기 되거든요. 그건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그때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 나온 표현 기시다 총리가 한번 다시 사용해 가면서 이런 걸 포함해서 우리가 우리 그 역대 정부의 입장을 승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 국민 감정도 좀 풀리겠죠. 네, 그렇겠습니다. 자, 이번에 여야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이재명 양당의 두 대표가 어제 처음으로 만나서 민생 문제 해결에 한 목소리를 내는데요. 자,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아직까진 좀 서로 앙금이 좀 남아 있는 것 같다. 신경전을 벌였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 비공개 회동이 17분밖에 이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코너도 더 길게 하는데 그거보다 짧았다면 이게 좀 진짜 신경전이 있었구나라는 걸 좀 짐작할 수 있을 텐데요. 아니 그 네. 시간 가지고서 뭐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이제 김기현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의 만남은 사실상 김기현 대표의 당선 인사차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주로 덕담 위주로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뭐 잘해보자 뭐 이런 거지 구체적인 현안을 놓고 뭐 내 견해는 어떤데 뭐 민주당 견해는 어떠냐 뭐 이렇게 김기현 대표가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고요. 그러니까 17분 덕담 나누기에는 뭐 17분도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러나 다만 민생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자, 민생 경쟁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양당 간에는 민생뿐만 아니고 정말 수도 없는 산 넘어 산입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이런 것들은 아마 그 양당에서 기대하는 만큼 그렇게 쉽게 결론이 나지는 않을 걸로 봐서 뭐 신경전 이런 차원을 훨씬 넘는 격돌이 또다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협치는 쉽지 않아 보이네요.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싸워도 만나서 싸워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코너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안 만났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안 만났고 여야 원내대표도 안 만나고 그렇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이번에 이재명 대표 찾아가서 만난 것은 굉장히 잘한 겁니다. 17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만나서 뭐 이견이 당연히 있죠.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2주일에 한 번 만난다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도 우리 2주일에 한 번 뭐 만나자 이런 얘기들을 당 안팎에서 하고 있어요. 아주 좋은 겁니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아 그래요? 그럼 우리하고 똑같네? 그럼 그 우리 합의해서 발표합시다. 이렇게 자꾸 발표를 하다 보면 공감대가 늘어나는 겁니다. 또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국민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저는 아주 이번에 두 분 다
아주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내부 상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소가 되면 당직을 정지한다라는 내용의 당원 80조를 두고 또 시끄러워졌습니다. 자, 그 당 혁신위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니까 또 혁신위에서는 그 전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향후에 이재명 대표 거취 논란에 대해서 좀 차단을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 여론이 또 있거든요. 이거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거 이상해서 기자들이 오후에 집중적으로 취재해봤는데 민주당 지도부 중에서 비교적 중립적인 인사가 아니 이거 그렇게 안 될 거다. 그렇습니까? 예, 뭐 이게 전혀 얘기가 안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괜히 이걸 갖고 왜 분란을 일으키냐 가망 없다. 그래서 지금 기자들이 좀 기사를 급속히 좀 줄이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네.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이게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 때문에 뭘 좀 고치자고 하는 건데 이게 국민 정서에도 안 맞고요. 이 당원들도 이걸 그렇게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나 일단 하여튼 혁신위원회의 내부 문건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걸 검토하는 것으로. 이뿐만 아니고 이제 그 선출직 공직자가 문제를 일으켜서 재보선이 있을 경우에 그 재보선에 무공천하는 게 당원에도 있거든요. 96조 2항인가 뭐 그 정도 되죠. 근데 그 부분도 또 재검토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일단 혁신위 문건에 있기 때문에 확정된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확실하게 정리하기 전에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었죠. 우리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지금은 아니다. 박찬대 최고위원이 그랬나요? 정치에서 지금 아니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당분간 이 문제 갖고 논란 벌일 일이 아마 없을 겁니다. 네. 자, 그런 가운데 그 민주당의 최대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방탄 논란의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가 빠진 인적 쇄신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면적인 인적 쇄신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뭐 효과가 있을까요? 글쎄요. 대표 물러나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뭐 인적 쇄신을 누굴 요구하는 거냐 그랬더니 사무총장. 예, 사무총장이 이제 공천에서 실무적인 책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한테 좀 이렇게 그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사무총장이라도 바꿔라 뭐 이런 얘기인데 아니 그런다고 무슨 지금 당내에 그 갈등이 가라앉을까요? 또 뭐 국민들 보기에 실무 당직자인 사무총장 바꾼다고 무슨 민주당이 쇄신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이건 약간 좀 임시 방편, 당내 갈등을 조금만 좀 잠재우기 위한 임시 방편에 불과하고요. 일단 이 문제 제기를 한 민주당 의원들도 지금 당장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사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인적 개편 모르겠어요. 이재명 대표가 인적 개편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 크게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이 사태의 본질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거든요. 자, 근데 지난번 이제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 이후에 지금 이제 2차 체포동의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자, 다음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근데 구속영장 2차 구속영장은 아직 청구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에 대비해서 지금 그 많은 의원들이 불안감을 얘기하고 이재명 대표는 그걸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근데 이 단계에서 사무총장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이재명 대표 본인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그런데 더 좋은 미래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왜 그러면 인적 쇄신을 얘기할까? 일단 좀 지연을 해보자는 거죠. 이런 당내의 갈등이 지금 막 첨예화되고 폭발 일보 직전이니까 이거를 어떤 인적 쇄신으로 해서 약간의 국면 전환을 좀 해보자. 표면적으로나마 그런 해보자. 차원에 불과한 것이지 본질적인 문제는 인적 쇄신을 하더라도 전혀 바뀐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뭐 한 달 정도 문제를 수년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오늘 강아랑 앵커가 진행하시다 보니까 너무 우리가 빨리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설명을 좀 더 붙일게요. 예. 이재명 대표 이 퇴진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한테 이제 여러 차례 요새 물어보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차피 이 유무죄가 가려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앞으로 이제 검찰의 수사 진척도 그러니까 추가로 구속영장 청구를 하느냐.
또 기소를 어느 시점에 하느냐. 또 기소가 되면 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되겠죠. 이 재판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나느냐, 새로운 증언이 나오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달린 문제라고 합니다. 지금처럼 민주당이 지금 뭐 여론조사마다 좀 다른데요. 국민의힘보다 조금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습니다. 좀 낮은 쪽 여론조사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 상태로 간다거나 아니면 뭐 법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와서 민주당 지지도가 더 떨어진다거나 이러면 이재명 대표가 버티기 어렵습니다. 정치라는 게 그런 거예요. 또 반대로 또 이재명 대표한테 좀 유리한 증거가 나온다거나 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잘못하는 게 있어서 정당 지지도가 바뀌어서 민주당 지지도가 높게 나온다. 그러면 총선에서 이길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뭐 물러날 이유가 또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너무 그 어떤 그 유죄냐 무죄냐 뭐 이런 걸 뭐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만 정당 지지도가 어떤 흐름으로 가느냐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연결이 돼 있죠. 이제 뭐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는 하지만 뭐 기소가 되거나 아니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언론에 보도가 되거나 그랬을 때 이거는 뭐 도저히 재판에서도 이기기가 어려운 유죄로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 있다면 그러면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갈 리가 있나요? 대표가 저런 사법 리스크에 있는데. 그래서 그게 연결이 돼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럴 수도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되더라도 국민의힘보다 훨씬 지지율이 높아요. 그러면 아마 민주당 의원들은 그냥 이재명 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 치릅시다. 이렇게 얘기할 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지율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지지율이 높아서 자기네들이 내년 총선에서 배지를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어찌 보면 그게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남아 있는데 저희가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좀 시간 많이 쓰시면서 이야기도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거제 개편안 내용을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여야가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서 선거제 개편안에 관한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이 선거제 개편 자체에는 여야 모두 한 뜻을 보이고 있지만 국회의원 정수 그리고 개편 방식에 관해선 여전히 입장차가 존재하는 상황인데요. 여야가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게 과거 이제 선거제 개편이나 또는 뭐 그 정치개혁 특위 뭐 이런 데에서 여러 가지 논란에서 합의를 이루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선거제 개편은 여야 합의를 이룬 적이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래서 지난 총선 때 그 뭐 패스트트랙에 태우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심지어는 뭐 그 무슨 위성정당 얘기까지 나오고 헌정사 최초로 그런 일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번에도 이제 또 비례대표제 얘기가 나오고 뭐 굉장히 복잡합니다. 뭐 우선 정수를 뭐 김진표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한 50명 정도 늘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국회의원 수 늘리는 데 대해서 찬성하는 일반 국민들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례대표를 한 50명 정도 늘리자. 지금 현재 47명이죠. 그래서 50명 정도 늘리면 97명, 거의 100명에 육박하는데 그런 부분은 과연 여야가 합의하더라도 그걸 여론의 반대를 돌파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제 첫 번째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또 비례대표제를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느냐, 뭐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하느냐, 준연동형으로 하느냐, 연동형으로 하느냐, 뭐 이런저런 거에 따라서 지금 여야는 그 각각의 경우에 우리 의석이 줄어드느냐 늘어나느냐만 아마 신경 쓰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론적인 합의는 쉽게 이루어지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비례대표제를 어디에다 적용하느냐, 뭐 도농복합형 선거구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복잡한 그렇죠. 것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적용하냐고 했을 때 각 당은 그랬을 때 우리 의석이 몇 석이나 늘어날까 아니면 줄어들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단계까지 가면 결국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네, 각 당의 유불리가 너무 차이가 심해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답답하죠. 선거제 개편 해야 되냐 그러면 해야 된다고 해요. 그건 정치개혁 해야 되냐 그러면 해야 됩니다. 말은 이제 일단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조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과거에는 정당의 총재들이 있어서 협상에 의해서 타협을 했는데 지금 정당의 주인은 총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권을 가지고 협상할 수 있는 주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협상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고요. 일단 김진표 의장이 아주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전원위원회는 열릴 겁니다. 또 국회 정치개혁 특위에서 여러 가지 논의도 할 거예요. 그런데
영남의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물어보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을 하셨기 때문에 뭐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서 개별적으로 물어보면 그거 하면 영남의 민주당이 진출할 텐데 그걸 우리가 왜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겉다르고 속다른 거죠. 또 민주당의 수도권 의석이 아주 많은데 이분들은 아예 중대선거구제는 말이 안 되고 권역별 비례대표를 하면 뭐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하려면 의원 정수를 늘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건 또 국민들이 반대를 하세요. 그래서 이게 아까 최 의원 말씀하신 대로 여야 합의가 참 쉽지는 않은데 저는 그래도 어떻게든 좀 이해를 잘 조정을 해서 선거제도 개편을 이번에 좀 해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같은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과 현실이 다르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저도 선거구제 개편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과거 선거구제 협상을 했던 사례를 보면 총론은 쉽게 합의를 하는데 강론으로 들어가면 결국 합의가 안 되더라는 거죠. 저도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기대를 50%를 넘느냐 안 넘느냐 그러면 저는 기대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넘지 않을 것같아요. 50% 아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또 의석수가 늘어나는 거 우리 국민들이 원치 않으시고. 네, 좋습니다. 마무리로 한 줄 논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한용 기자님부터 들어볼까요? 예, 한일 관계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이런 의심을 한다고 그래요. 한국에서 4년 뒤에 정권 바뀌면 또 이번에 합의한 거 다 날아가는 건 아니냐. 그런 의심이 약간 일리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국내에서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이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이거를 일본하고의 저런 합의 내용을 발표하기 전에 야당한테 좀 설명을 한다거나 우리가 이제 그 대승적 차원에서 이렇게 한일 관계 개선을 해야 되니까 좀 양해를 해달라, 아니면 좀 의견을 달라 이런 절차를 좀 밟았으면 참 좋았겠다 싶고요. 그동안 이제 좀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귀국 이후라도 민주당하고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 또 중도층이지만 지금 너무 한일 관계 개선을 서두르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시는 이런 국민들의 그 마음을 좀 헤아려 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한 줄 논평은 굉장히 오래된 속담인데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 한일 관계 저희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지난 4년 대법원 판결이 있고 나서 한일 관계는 역대 최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한국과 일본 모두 서로 손해를 본 거예요. 서로 규제하고 보복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난 4년간은 정말 한일 관계를 이렇게 끌어오면 안 되는 양국 정치 지도자의 책임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한 줄 논평은 한일 잃어버린 4년으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대기자 면모를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목요정치클럽 기자대기자, 지금까지 최병욱 전 TV조선 해설위원, 그리고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와 함께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의미와 내용이 깊어져가는 민주당의 상황 등의 전국 현황을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